이 3단원의 뒷부분,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의 조절 부분 진행할게요. 이 호르몬 부분은 신경계 파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얼핏 보면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경계하고 호르몬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기능은 뭔지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이 호르몬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구분함으로써 호르몬이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자. 첫 번째, 내분비계. 이 내분비계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체계로, 기관계로서의 정의가 있고요. 기관계. 그리고 어떤 체계로서의 정의가 있어요. 체계로서의 정의. 기관계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내분비계는 내분비샘들의 모임입니다. 내분비샘의 모임. 자, 그래서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를 때는 별로 안 헷갈릴 텐데, 알면 좀 헷갈려요. 어떤 게 헷갈리냐면, 자,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조직, 샘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조직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이 계라고 하는 건 우리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처럼 기관들이 모여있는 기관계거든요. 방금 전에도 쓰긴 했지만, 하지만 이 기관계라고 하는 건 기관이 모여야지 조직이 모인다고 해서 기관계가 되진 않죠.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조직이 모였는데 기관계라고 기관을 뛰어넘었죠.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내분비샘들, 즉 이러한 조직들이 여러 다른 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다른 기관. 예를 들면 뇌 또는 갑상샘, 부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이런 각각 다른 기관의 일부분의 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조직들을 모아놓으면 기관들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관계로 분류합니다. 자, 그럼 체계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자, 내분비계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내분비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내분비계 물질이 만들어지는 장소인 내분비샘에서는 작용하지 않고 표적기관으로 운반이 돼야 돼요. 이 표적기관으로 운반이 될 때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몸에 다 뻗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는 이러한 운반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그럼 내분비샘, 여기 내분비계 안에 들어있는 내분비샘은 뭐냐면, 자, 내분비샘이란, 내분비계 물질을 생성하는 조직인데, 내분비계 물질을 생성하는 조직. 자, 근데 이 내분비계 물질이 뭐냐면 바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러니까 결국에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외분비계는 마찬가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관계로서의 정의와 그리고 운반 체계로서의 정의가 있어요. 자, 기관계로서 마찬가지 내분비계처럼 외분비샘들의 모임이란 뜻이 바로 첫 번째 정의고요. 자, 그리고 체계도 마찬가지
외분비샘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외분비계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외분비계 물질이 마찬가지 표적기관으로 운반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운반될 때 혈관으로 운반되는 게 아니라 직접 외분비샘과 표적기관이 분비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돼서 직접 운반되는 이러한 운반 체계를 외분비계라고 해요. 완전 다르죠? 자,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에 얘가 뭐가 있냐면,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예가 침샘, 위샘, 장샘, 이자샘 등 지금 쓴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소화샘들이죠. 자, 소화샘들, 이러한 소화샘들은 전부 다 외분비샘이고요. 자, 이런 소화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은 얘는 침이고, 위샘에서는 위액이 만들어지고, 장샘에서는 장액이 만들어지고, 이자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은 이자액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물질들이 전부 다 외분비샘과 외분비계 물질이에요. 직접 분비관을 통해서 운반됩니다. 자, 그 밖에도 눈물샘도 있고요. 그리고 젖샘도 있고요. 젖샘, 등등등. 자,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은 눈물, 젖샘에서 만들어지는 외분비계 물질은 전, 이런 것들이 분비관을 통하여 운반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분비계와 외분비계를 통하여 정확하게 내분비계가 뭔지 구분해 주시고, 내분비계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이 대체 어떤 물질인지를, 어떻게 운반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체계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호르몬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특징은 중학교 때부터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암기형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좀 까먹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그런 파트다. 첫 번째, 호르몬의 호르몬의 운반 체계, 아까 전에 배웠던 내분비계에서의 어떤 정의가 지금 이 특징으로 한 가지가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관을 통해서 운반됩니다. 혈관을 통해 운반되어서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 표적 기관으로 운반된다. 자, 근데 표적기관으로 운반되는 게 좀 신기한 게, 혈관이라고 하는 게 온몸에 다 뻗어 있잖아요. 자, 그럼 온몸에 다 뻗어 있으면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어떤 기작으로 표적기관으로 운반되는지, 그거에 대한 특징이 두 번째예요. 자, 호르몬마다 어떤 결합할 수 있는 특이적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를 가진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서만 기능을 발휘합니다. 표적 세포에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아, 그래서 호르몬들이 아무 어떤 세포에서나 반응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극미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극미량으로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근데 여기서 이 생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다른 의미로도 해석 뭐 사용도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생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 생리라는 말이 생명체의 이론 활동,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면 생명 활동이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생명 활동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명 활동의 기능을 조절한다. 근미량으로. 근데 근미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미량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지만 많을 때는 과다증이 나타나고요. 물론 모든 호르몬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할 때는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자, 과다증의 대표적인 예는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자, 호르몬은 H라고 적을게. 생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하여 뭐 거인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거인증 또는 말단부 비대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말단부 비대증. 거인증은 특정 부위가 커지는 거고요. 말단부 비대증은 우리 몸의 말단부, 뭐 손이나 발이나 뭐 귀나 뭐 이런 부분이 커지는 거를 바로 말단부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뭐 결핍증의 대표적인 예는 인슐린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슐린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뇨병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이때 당뇨병은 1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1형 당뇨병. 나온 김에 할까요? 자,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은 어떻게 다른지. 자, 1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버리면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량이 높아지면서 당뇨병이 나타나요.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형 당뇨병은 베타세포가 파괴된 게 아닙니다.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결합하는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이상 있는 거예요. 인슐린의 수용체의 이상. 수용체가 이상이 생겨버리면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분비가 되더라도 표적세포에 결합을 못하겠죠. 그래서 신호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혈당량 증가 당뇨병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런 의사들과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런 당뇨병들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원인을 밝혔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 건 나의 백혈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내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방어세포가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큰 거죠. 자, 근데 수용체 이상은 이제 후천적인 영향이 커요. 이게 왜냐면 비만에 의한 증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인슐린의 수용체가 신호전달에 이상이 생기면서 당뇨병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만, 그 후천적인 어떤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형이다. 그러니까 이형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네 번째, 아직 특징이 아직 안 끝나서 구분해서 좀 적어주세요. 네 번째,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의미로 종 간에
좋은 간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좋은 간에 같은 물질로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특이한 일이냐면, 만약에 철수와 민수가 있어요. 둘 다 어떤 남자들끼리 어떤 친구인데, 철수의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죠. 민수의 침 속에서도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효소들이죠. 효소도 단백질인데. 자, 근데 민수의 아밀레이스인 이 침을 철수한테 도입을 한다면, 철수는 이 민수의 아밀레이스를 항원으로 생각합니다. 항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민수의 몸 안에서는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호르몬은 같은 종도 아니고 같은 성별도 아니고 완전 다른 종 간에도 항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좀 유일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종들 간에도 종이 달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예전에 생명공학 기술이 아직 발달되기 전에는 돼지의 인슐린을 뽑아다가 사람에게 주입해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했었습니다. 종간의 특이성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호르몬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서 기능을 쓰는데 공간을 다 차지해서 좀 옆에다가 밀어서 쓸게요. 쓸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은 4글자로 신호 전달이에요. 신호 전달. 4글자 신호 전달. 신호 전달하는 기능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을 통하여 항상성도 조절하고요. 자, 우리 몸의 생리 기능도 조절하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르몬도 신호 전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 전달하는 체계를 그 전 시간에도 배웠죠. 바로 신경계였죠. 그러니까 신경계와 호르몬이 둘 다 우리 몸 안에서의 신호 전달 체계구나. 자,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과 조직들은 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시로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적인 상황이 됐을 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기관과 조직은 호르몬을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걸로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우리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전부 다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물리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신경들이 끊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바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경계와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계 호르몬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신경계는 전화로 비유하시면 되고요. 전화로 비유하면 되는데 스피커폰은 아니고 그냥 받고 있는 전화. 자, 호르몬은 편지에 비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빠르기는 당연히 전화가 빠르겠죠. 신경계가 빠르고 호르몬은 느립니다. 작용 범위는 당연히 전화인 신경계는 받는 사람만 듣고 편지는 돌려볼 수 있으니까 편지가 범위가 넓고요. 신경계는 범위가 좁아요. 자, 그리고 신경계 전화는 굉장히 빠르게 전달될 수 있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죠. 토요일 몇 시였더라? 이렇게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약속을 했을 때. 하지만 편지는 바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깁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각각 까먹었을 때 전화와 편지로 비유해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호르몬들이 뭐가 있냐면, 자, 호르몬의 성분에 따른 종류예요, 이거는. 자, 호르몬의 성분에 따라서 호르몬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계 호르몬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과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자, 그러면 단백질계 호르몬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단백질계 호르몬은 원래 단백질계 호르몬 말고 아미노계 호르몬도 있는데 둘의 특징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계 호르몬으로만 쓸게. 어차피 특징은 똑같고 작용하는 기색도 같아서 단백질계 호르몬과 단백질계 호르몬은 수용성이 높아요. 근데 수용성만 쓰시면 안 돼요. 왠지는 물에 완전히 녹지는 않거든요. 수용성이 높은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자,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습니다. 투과성이 높다. 우리 흥분의 이동할 때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용성 물질들은 잘못 얘기했어요. 투과성이 낮아요. 투과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도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펌프를 통해서 이동했었죠. 자, 이것처럼 이 단백질계 호르몬들은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세포막을 잘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 세포의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적 세포의 표면, 막의 표면에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 쓰고. 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용성이 좀 높아서 인지질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습니다. 이중충에 대한 투과성이 높아요. 그래서 표적세포의 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표적세포의 안쪽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표적세포의 안쪽 수용체와 결합한다. 자, 물론 둘 다 호르몬이고 신호 전달의 목적이고 그래서 표적세포와 수용체와 결합을 통해서 신호 전달하는 게 공통점인데 수용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표면에서 결합하느냐 아니면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결합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동그라미가 표적세포 1, 영어로는 타겟 1. 표적세포 1이라고 치자. 얘는 표적세포 2. 세모, 이 세모가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칠게요. 단백질계 호르몬 약자로 그냥 줄여서 단-H라고 적을게요. 자, 근데 이 단백질계 호르몬의 표적세포는 표적세포 1이라고 치면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표면에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결합을 통하여 신호가 전달된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치자. 이 동그라미랑 결합하는 수용체가 세포의 내부에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그리고 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적인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부신 겉질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부신 겉질 호르몬 이따가 할 겁니다. 자, 부신 겉질 호르몬과 성 기능을 나타내는 성 호르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단백질계 호르몬은요,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신 겉질 호르몬과 성 호르몬 말고 나머지 그 밖에는 단백질계 호르몬이다. 자, 본격적으로 내분비샘의 종류와 그 다음에 표적기관과 기능. 근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많은데 이 많은 내용들을 그냥 막 두서없이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던 나도 내용을 좀 막 빼먹어요. 그래서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어떤 순서대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냐면, 첫 번째 호르몬의 종류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분비샘의 종류. 자, 그러면 이러한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를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각 내분비샘의 호르몬들. 자, 그 다음에 바로 기능이 아니라 각 호르몬들의 표적기관을 정리하셔야만 해요. 자, 표적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기관으로 가서 기능을 발휘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에 각 호르몬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해야지만 내용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그 다른 내용들을 메꿔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를 할 때 내분비샘의 종류부터 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저 써져 있는 이론서 보시면 그림하고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은 쭉 잘 보면서, 첫 번째 시상하부가 있어요. 우리 간뇌할 때 했던 시상하부 있죠? 자, 시상하부 첫 번째 내분비샘. 자, 시상하부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내분비샘도 있었죠. 그게 뇌하수체였습니다. 뇌하수체. 자, 이 뇌하수체는 또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집니다. 앞쪽에 있는 전엽과 뒤쪽에 있는 후엽으로 나눠집니다. 전엽과 후엽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턱의 아래쪽에서 위쪽 목쪽 있어요. 목의 위쪽, 그쪽에 있는 게 바로 갑상샘인데, 두 번째 갑상샘. 자, 이 갑상샘은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갑상샘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 부분에 부갑상샘이 보이죠? 그러니까 갑상샘과 부갑상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이 존재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갑상샘은 중간중간에 부갑상샘으로 나뉜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의 소화기관의 아래쪽에 이자 옆에 이자랑 연결되어 있는 내분비샘이 있어요. 그게 이자 아니지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 바로 이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자는 좀 구조부터 보고 할게요. 자꾸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이자. 자, 이자는 이렇게 안쪽에 어떤 단면을 좀 그림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잘 보면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쪽 이 샘 조직은 분비관을 통하여 물질들이 이동을 하니까 얘는 외분비샘이죠. 자, 그리고 여기를 또 잘 보시면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는 곳 이곳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혈관으로 이동하고 있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샘 조직은 내분비샘이죠. 그래서 이 외분비샘을 뭐라고 하냐면 이자샘,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외분비샘 했던 이자액을 만드는 샘 조직 이자샘. 자, 그리고 내분비샘은 이자샘이 아니라 이자섬이라고 해요. 이자섬. 영어로 아일랜드, 실제로 섬이라고 하는 게 오타가 아닙니다. 아일랜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이자섬을 뭐라고도 하냐면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도 해요. 자, 이러한 이자섬은 여기 밑에 그림 보면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나뉘죠. 여기 뭐 알파 세포 있고 여기 베타 세포 이렇게 나눠진대요. 각각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모두 발달한 기관으로 외분비샘은 이자샘이라고도 하고 만들어지는 물질은 이자액을 만든다. 자, 근데 그 이자액 속에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를 모두 포함한다. 자, 그러면 내분비샘은 다른 말로 이자섬이라고도 하고, 자, 이 이자섬은 다른 말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또 이 이자섬은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나뉘어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한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장의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바로 부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신장의 뒤쪽에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기관이 바로 부신인데, 이런 부신이 겉질과 속질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바로 이 부신이 마지막 내분비샘입니다.
부신. 자, 부신은 겉질과 속질로 나뉜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종류가 뭔지 색깔을 좀 바꿀게. 나는 너희들도 색깔을 좀 바꾸면서 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의 종류는 나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CRH와 TRH가 있습니다. 슬슬 이제 영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기억할 거예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세 가지만. ACTH, TSH, LTH. 후엽에서 분비되는 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옥시토신과 ADH가 있어요. 자, 이 ADH는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항이뇨 호르몬. 근데 왜 다른 영어들은 왜 다른 이름 안 말해주나요? 그거는 이제 표적기관하고 기능하면서 저절로 밝혀집니다. 자, 갑상샘에서는 크게 두 가지, TH와 칼시토닌이 있어요. 칼시토닌. 이 칼시토닌과 옥시토신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해요. 칼시토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서. TH와 칼시토닌. TH는 다른 말로 티록신이라고도 해요. 티록신은 들어봤죠? 자, 그리고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을 분비합니다. 파라토르몬. 포켓몬 이름 아니에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글루카곤. 글리코젠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글리코젠은 탄수화물의 다당류, 글루카곤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 알겠죠? 자, 베타세포는 인슐린. 자, 부신 겉질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꾸 코르티코이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신 겉질이 바로 영어로 코르티코이드라서 그래요.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코티솔이라고도 합니다. 자, 코티솔과 같은 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 공룡 이름 아니에요. 자, 속질에서는 분비된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이거 철자 잘 조심. 다시 쓸게.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에피네프린을 좀 들어봤죠? 정리해보자. 노르에피네프린을 배웠잖아요.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 프린과 에피네프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일단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둘 다 화학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구성 원소의 개수와 종류는 다릅니다. 화학식은
다르다. 그럼 화학식이 다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같은 물질이 아니다. 하지만 작용기는 같아요. 작용기는 같다. 자, 작용기가 뭐냐면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이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원자들의 모임을 바로 작용기라고 하는데, 그런 작용기가 같아요. 이런 작용기가 같다 보니까 표적 기관이 같고요. 그리고 기능도 같아요. 같은 기능이에요. 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지만 기능과 표적 기관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곳은 에피네프린도 결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 치면, 그러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뜯어버리고 거기다가 에피네프린 호르몬을 뿌려도 같은 기능을 하나요? 네,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중환자한테 혈관에다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게 되면 교감신경이 촉진되는 것처럼 다시 심장 박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환자들의 생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신경에서 말단에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혈관으로 운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에피네프린은 혈관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맞아요. 그래서 호르몬이냐 호르몬이 아니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아니라서 앞에 아니다라는 뜻으로 노를 붙인 거예요. NOR. 호르몬이 아니다. 하지만 작용기는 같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호르몬들의 표적기관을 정리할게요. 표적기관은 살짝 여린 하늘색. C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예요. TRH의 표적기관도 뇌하수체. ACTH의 표적기관은 부신겉질입니다. 부신겉질. TSH는 갑상샘. LTH는 젖샘. 옥시토신은 자궁으로 가고요. ADH는 신장으로 가요. 여기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 이 중에서 여기 LTH까지 쭉 선을 좀 다시 LTH까지 끊어서 선을 좀 그어주세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표적기관들이 위쪽, LTH 위쪽을 보면 표적기관들이 전부 다 내분비샘 또는 외분비샘이죠. 젖샘 빼고는 전부 다 내분비샘이죠. 젖샘은 외분비샘. 이런 샘 조직을 표적기관으로 갖다는 얘기는 그 샘에서 다른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호르몬들은 바로 전부 다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극 호르몬이다. 자, 그러면 C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한다. 그래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편지에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CRH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뇌하수체한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ACTH의 분비를 促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C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ACTH의 분비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었구나. 이거 옆으로 좀 줄여보자.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자극 호르몬. 자, 그러면 TRH는 마찬가지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같은 뇌하수체이긴 하지만 같은 물질을 촉진해 주진 않고요. TSH의 분비를 촉진해 줍니다. 자, ACTH는 부신 거질을 자극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하고요. TSH는 갑성샘으로 가서 TH의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LTH는 젖샘으로 가서 젖 분비를 촉진시켜 줘요. 자, 그 다음에 옥시토신과 ADH는 자극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궁하고 신장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아니니까. 자, 옥시토신은 자궁으로 가서 자궁의 수축을 촉진해 줍니다. 자궁의 수축을 촉진함으로써 분만을 유도해요. 와,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낳고 싶은 타이밍에, 낳고 싶은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옥시토신을 주사함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ADH는 별표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ADH는 별표 2개. 자, ADH는 신장으로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데, 자, 이 재흡수라고 하는 게 뭐 세뇨관에서 모세관으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알아도 돼요. 오줌 속에서 우리 몸으로 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줌 속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걸 재흡수라고. 자, 그러면 오줌 속에서 물을 갖고 왔어. 그러면 자, 우리 몸의 혈장, 피죠, 피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 혈장의 량은, 그 앞에서 체액량 먼저 할까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양인 체액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그 대신에 오줌량은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럼 체액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요.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을 구성하는 혈장의 농도는 내려가겠죠? 물이 늘어난 거니까. 자, 그러면 혈장의 농도가 내려가면 혈장의 삼투압도 내려갑니다. 여기서 잠시 할 말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구분이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압력을 좀 정리해 줄게요.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압력들. 첫 번째, 기압이 있고요. 수압이 있고요. 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무슨 압력인지 정의는 몰라도 어떤 값에 따른 압력인지만 아시면 생명과학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기압은 바로 공기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공기 양이 많아지면 압력은 기압은 증가되는구만. 공기 양이 적어지면 기압은 줄어드는구만. 자, 수압은 물의 양에 따른 압력이에요. 단순하죠? 물이 많으면 수압은 높아지고요. 물의 양이 적어지면 수압은 내려가요. 혈압은 혈액량에 따른 압력이에요. 자, 삼투압은 어떤 물질의 양이 아니라, 좀 특이한데, 삼투압은 어떤 용액의 농도에 따른 압력이에요. 그래서 용액마다 다 농도가 있죠. 그러면 그 농도가 있는 모든 용액들은 전부 다 삼투압이 있는데 그 삼투압이 농도에 비례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혈액도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가 내려갔어. 그러면 혈장의 암산토압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혈압은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압도 증가되겠네요. 혈압은 높아지겠죠. 혈압 증가. 자, 오줌량이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물만 빠져나갔으니까 농도가 진해지겠네. 그럼 오줌도 용액이니까 농도가 높아지면 오줌의 삼투압도 있겠죠?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겠네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데 혈장 삼투압과 혈압은 항상성이에요. 얘와 얘는 항상성이다. 뭐야? 얘네들은 항상성이다. 하지만 오줌 삼투압은 항상성이 아니다. 항상성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과 혈압을 조절한 결과로 변하는 값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자. 그래서 얘는 항상성이기 때문에 ADH의 양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다시 ADH를 조절하고요. 얘는 항상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줌 삼투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ADH의 양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ADH에 의한 결과로만 오줌 삼투압은 변합니다. 잘 몰라도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ADH의 결과로만 작용한다. 그 다음에 다시 표적기관들 쭉 쓸게요. 자, TH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이고요. 칼시토닌의 표적기관은 뼈, 신장, 소장이고요. 파라토르몬의 표적기관도 뼈, 신장, 소장이고요. 자, 그리고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의 표적기관도 간, 근육이고요. 인슐린도 간과 근육이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피하지방과 근육이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표적기관은 신장이고요.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입니다. 자, 근데 간과 근육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간과 근육은 그 그림을 통하여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이거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얘는 간이에요. 얘는 근육. 이거는 조직,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 자, 간과 근육으로 가는 그런 세포들은 이렇게 세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표적기관이
표적세포가 간과 근육인 호르몬들. 자, 근데 이렇게 표적세포가 간과 근육인 호르몬은 전부 다 단백질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간과 근육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결합한다고요. 자, 그래서 결합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글리코젠은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포도당은 단당류, 그러니까 분해된 거죠. 자,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돼요. 이 전환돼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이 포도당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에서 나와서 근육에서 나와서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잘 써주세요.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러한 작용을 A작용이라고 치환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럼 이 A작용이 되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의 양은 감소하겠죠? 글리코젠의 양은 감소한다. 저장된. 그러니까 이게 다 저장된 글리코젠이니까. 그런데 포도당이 혈관으로 나오면서 혈관 속의 포도당량이 늘어나면 혈당량은 증가되겠죠? 혈당량이라는 건 혈관 속에 포함된 포도당량이니까. 그러니까 간과 근육에 있는 포도당량이 아니라 거기 있는 포도당들이 혈관으로 들어오면서 혈당량은 증가되는 게 바로 A작용이라고요. 자, 그럼 이 포도당이 또 혈관을 통해서 운반되다가 조직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들어오는 작용을 B작용이라고, A'이라고 하자. 그럼 포도당이 조직세포 내부로 공급이 되면, 자, 이 포도당은 세포 호흡에 이용되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 촉진됩니다. 세포 호흡이 촉진돼요. 자,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ATP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생성되고, 그리고 열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2단원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열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자, 우리 몸의 체온이 상승되고요. ATP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의 다른 물질 대사가 촉진돼요. 알겠죠? 이러한 작용이 바로 A'이에요. 자, 이 그림으로 치환해서 티록신을 설명할게요.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자, 티록신은, 자,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갔을 때, 자, 체온이 내려가면 체온을 다시 올려주기 위하여 A작용을 하고, 이어서 A'을 같이 증가시킵니다. 이거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다르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내가 써준 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거 지금 당장 의미를 잘 몰라도 나중엔 이해될 수 있으니까 이거 필기를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A에 이어서 A'을 같이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A작용에 의해서는 혈당량을 높이지만 이렇게 높여준 혈당량을 전부 다 조직세포 내부로 공급을 하면서 다시 혈당량은 줄었죠. 자, 그러니까 A에 이어서 A'을 증가시키면 혈당량 조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혈당량을 처음에 높여준 거는 혈당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높여준 게 아니라 조직세포 내부의 공급을 통하여 세포 호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높여준 거라서. 자, 하지만 결국에 A'이 촉진됨으로써 세포 호흡이 촉진되게 되고 열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은 체온이 내려갔을 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질 대사가 촉진돼요. 자, 그 다음에 뼈, 신장, 소장으로 가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에서 파라토르몬을 먼저 할게요. 자, 파라토르몬은 뼈로 가서 뼈에 박혀있는 칼슘을 혈중 칼슘 이온으로 바꿔주고요. 신장으로 가서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오줌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을 다시 우리 몸으로 가지고 오고요. 소장으로 가서 칼슘 이온의 흡수를 촉진해요. 소장에 있는 융터를 통하여 칼슘 이온의 흡수를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는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해요. 이거에 반대 기능 해주는 게 바로 칼시토닌이고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의 농도를 낮춰준다. 자, 이렇게 서로 반대 기능을 하면서 같은 표적기관에 대해서 변화량을 줄이는 이러한 조절 과정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이 혈중 칼슘 농도에 대한 기량작용을 하는구나. 기량작용 체크. 그 다음에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간과 근육으로 갔죠. 아까 그림 그린 걸로 체험할 수 있고요. 자,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A에 이어서 A'을 하면 안 되죠. 좀 다시 줄어들어 버리니까 A를 촉진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A'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은 반대로 A작용을 억제하고 A'을 촉진해요. 근데 이 A작용을 억제하는 건 반대 반응을 촉진하는 거라서 턴A를 촉진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켜 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글루카곤과 인슐린도 마찬가지. 표적기관이 같으면서 반대 기능으로 혈당량의 크기를 변화폭을 줄이는 그런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도 혈당량에 관한 기량작용을 하겠네요.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지방과 근육이기 때문에 그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와, 공간이 없네. 여기다 조그맣게 그리지 뭐. 여기다가 이거. 자, 마찬가지 조직세포고요. 세 번째 거. 그리고 피하 지방이고요. 얘는 근육이에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이렇게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부신거칠 호르몬이니까. 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단코코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기 때문에 표적 기관에 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결합.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피하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요.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뀔 수 있나요? 네,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들은 포도당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도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방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게 하고, 자,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 혈관으로 나온 포도당은 나오는 것까지가 바로 비작용이에요. 이 비작용은 저장된 지방과 저장된 단백질의 양은 줄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혈관으로 들어오게 했으니까 혈당량은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포도당들이 다시 조이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게 B'인데 이 B'은 A'과 기능이 같아요.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두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체온을 올려주는 호르몬이고,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혈당량을 올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B에 이어서 B'을 촉진함으로써 체온을 증가시켜 주고요.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B를 촉진하고 B'을 억제를 통하여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체온이 내려갔을 때 또는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가 어쨌든 이 B'은 서로 반대로 조절하죠. 그러니까 상충되겠죠. 만약에 체온하고 혈당량이 둘 다 내려가 봐. 그러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는 B'이 증가가 되고, 혈당량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는 혈당량을 높이기 위하여 B'을 억제시키죠. 따라서 이 B'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체온과 혈당량을 둘 다 우리 몸에서 이상이 있어버리면 우리는 쇼크사, 즉 항상성이 잘 조절되지 못하고 쇼크로 죽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기능 때문에 그래요.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 때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트륨의 혈중 농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중 나트륨 농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자, 에피네프린 마지막인데요. 이제 에피네프린도 당질 코르티코이드처럼 두 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체온이 내려갔을 때는 A에 이어서 A'을 싸잡아서 높임으로써 체온을 높여주고요. 혈당량이 내려갔을 때는 A를 증가시키고 A'을 억제를 통하여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잘 필기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오셔야 그 다음 단원의 항상성 조절 과정을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원의 특성상 나올 때 까먹은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 내용을 한 번에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만 풀자. 그래야지만 응용력이 좋아지고 문제 풀이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